명망 있는 가문의 엄숙한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사상을 걷어찼습니다. 과일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향로가 나뒹굴었으며 차가운 바닥 위로 술잔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조문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녀가 왜 그토록 불경스러운 짓을 저지르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 어린 행동 뒤에는 이제 막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장례식을 망치도록 내몰았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태양그룹 황태준 회장의 장례식은 황씨 가문의 본가 저택에서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저택 전체를 뒤덮은 차갑고 슬픈 기운 때문에 유난히 음산한 아침이었습니다. 짙은 향냄새가 뒤엉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한때 강력한 기둥이었으며 냉철하지만 늘 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아래에는 정교하게 은으로 상감된 최고급 목관이 단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온갖 재물과 과일, 환하게 밝혀진 향과 등불이 가득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죠. 모두가 침묵을 지켰고 오직 본체 끝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공간을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향을 꽂던 사람은 향다발을 통째로 떨어뜨렸습니다. 몇몇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황태준 회장의 큰며느리 윤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황인호의 아내였습니다. 가은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검은 옷은 장례 예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뛰어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은이 제단 중앙으로 돌진해 제사상을 걷어차고 과일과 술잔, 향로를 박살내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모든 것이 멈췄다가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가은아. 여긴 장례식장이야. 지금 난동 부리는 거야. 하지만 가은은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관을 똑바로 가리키며 경악하는 시선들 한가운데서 절규했습니다. 전 미치지 않았어요. 속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버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요. 아직 살아계세요. 황태준 회장의 여동생인 황선미 여사가 급히 달려와 가은의 팔을 붙잡고 신성한 구역 밖으로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가은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시아버님 장례식이야. 네가 방금 얼마나 큰 모욕을 저질렀는지 알아? 당장 사과드려. 황선미 여사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은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던 울분 때문이었습니다. 절 못 믿으시겠다면 관 뚜껑을 여세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정말 돌아가셨다면 제가 무릎 꿇고 절하며 사죄할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자신의 양심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아무도 감히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황도연이 일어서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가문을 모욕하시는 겁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하지만 바로 그 다급한 만류가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서로에게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틈도 없이 가은이 달려가 관 뚜껑을 밀어 열었습니다. 둔탁한 쿵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황태준 회장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인과 똑같은 정장을 입은 지프로 만든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형의 두 손은 실제처럼 모아져 있었지만 짙은 색소매 아래로 집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택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독경 소리도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종이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은은 몸을 숙여 여전히 집 부스러기가 묻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뺨을 때리는 듯한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던 아들놈이 바로 나를 산채로 묻으려는 자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웅성거림과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가 이내 목이 졸린 듯 사라졌습니다. 몇몇은 뒷걸음질 쳤고 몇몇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연은 굳은 채 눈동자만 빠르게 굴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없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죽음을 가장한 건가? 아니면 아예 죽지 않았던 건가? 가은은 여전히 종이를 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건 장례식이 아니라 덫이라고. 그리고 오늘 그 진실 속으로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은 바로 저예요. 여러분은 이 장례식의 문 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연극을 꾸민 배우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황태준 회장은 왜 자신의 시신 대신 인형을 남겨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이어 벌어질 일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테니까요. 장례식이 열리기 정확히 일주일 전, 가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죽은 뒤로 습관처럼 유지해온 마트를 가기 위해 차로 향하던 가은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지만 운전석 뒷좌석 주머니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란색 볼펜으로 휘갈겨 쓴 단순한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가은에게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익숙한 필체를 보자 손이 떨려왔습니다. 시아버지, 황태준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가은아, 만약 내가 아직 정의를 믿는다면? 인우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그 오래된 창고로 와다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거의 5분 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창고는 인우가 죽은 뒤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몰래 만나 놀고 데이트하던 장소였고 결혼 후에는 다툴 때마다 화해하기 위해 숨어들던 고지였습니다.
본가 저택 뒤편 소나무 숲 옆에 자리한 그 낡은 창고는 풍수가 나쁘다는 이유로 수년째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황선미 여사가 했던 말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그곳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억을 믿었고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은은 몰래 뒷정원을 가로질러 창고의 녹슨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고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 한가운데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우의 생일을 눌러보았고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한 대와 몇 장의 흐릿한 복사본 서류, 그리고 누렇게 바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켰고 이어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은아. 만약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더 이상 내가 아닐 게다. 그들이 나를 매일같이 죽이고 있다. 진실을 빼앗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인우, 내 아들, 내 남편. 그 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조작된 사고였다. 가은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의심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인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느꼈지만 감히 황태준 회장마저 표적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철의 남자, 가문의 굳건한 기둥,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가 어떻게 서서히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요? 녹음기 속 황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렁참은 사라지고 끊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원본 주식 지분 계약서를 찾아라. 보관 창고에서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의 배후는 멀리 있지 않다. 내 자식 중 하나가 제 형을 죽였던 것처럼 이 아비를 산채로 묻으려 하고 있다. 그 말은 가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숨결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형을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인우에게 손을 썼고 이제는 황태준 회장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와 녹음, 그리고 주주명부의 기밀 서류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집안 사람에게서 비롯된 음모. 그녀는 인우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아이를 지켜줘. 모든 사람을 믿지는 마. 그때는 그저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우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예전에 가은은 인우가 사망한 후 원본 주식 지분 서류 사본이 분실되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황태준 회장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 직접 서명한 것으로 도연이 아닌 인우가 회사 지분 40%의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우가 죽은 후 그 모든 서류가 기묘하게 사라졌습니다. 가은은 깊이 파고들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황태준 회장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돌연 태도를 바꿔 상속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 피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창고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장례식, 거짓된 존경, 동정의 눈빛.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태준 회장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판을 뒤집기 위해 죽음을 가장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던 아들놈이 나를 산채로 묻으려 한다는 말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가은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챙겨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믿지 못했고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불분명한 채 이례적인 속도로 장례식이 공표되었을 때 가은은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알았습니다. 진단서도 없고 의사의 발표도 없는 장례식. 모든 절차는 둘째 아들인 도연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늘 계략에 밟고 상속권 변경을 여러 번 시도했던 고모 황선미 여사가 시신을 확인했다면서 다른 누구도 황태준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당일 가은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을 걷어찬 행동은 광기가 아니라 극한의 냉철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줘야만 모든 사람이 진실을 보려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과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유서를 손에 쥔 가은은 계속 나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가은이라면 홀로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있으신가요? 당신 생각의 도연, 황선미 여사, 혹은 또 다른 누군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검은 음모의 첫 번째 이름들이 드러날 테니까요. 가짜 장례식이 발각된 후 황씨 저택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텅 빈 관과 집 인형에 대한 소식은 회사 내부에서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당황한 기색도 놀라는 표정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황태준 회장의 둘째 아들 황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직후 그는 경영진을 대표해 태양그룹의 경영 전반을 이어받았습니다. 침착한 태도와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도연은 빠르게 경영 체계를 안정시켰고 회사 사람들은 그가 이상적인 후계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 인호와 결혼한 이후 가은은 시동생과 가깝게 지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착하고 말수가 적으며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달, 즉 황태준 회장의 장례식 이후로 도연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낮고 말끝을 흐리던 목소리는 이제 단호하고 차가워졌습니다. 늘 주눅들어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고 말할 때면 주머니에 손을 넣던 버릇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날카로운 눈빛에 단단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은은 더 사소한 것들에도 주목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라떼 대신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완숙 대신 반숙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에는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를 연발하던 백합 알레르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찍힌 예전 사진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사진, 가족 사진, 친척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들. 그녀는 사진 하나하나를 확대하며 모든 디테일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2016년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입꼬리가 왼쪽으로 유난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2018년 사진에서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고등학교 시절 다쳐 살짝 휘었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여전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언론 사진과 비교했을 때 가은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재 도연의 얼굴은 더 갸름해졌고 콧대가 높아졌으며 턱선이 날카로워졌고 턱끝이 눈에 띄게 뾰족해졌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그녀가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숨막히게 한 것은 최근 사진을 바짝 확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오른쪽 귓불 아래에 있던 연갈색 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은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인우가 농담 삼아 말했었습니다. 도연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그 점은 하늘이 주신 표식이라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고. 황선미 여사는 복이 흉하다며 강황을 발라주곤 했지만 황태준 회장은 절대 지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식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황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남자는 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의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도연이 2주간 연락 두절 상태로 사라졌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다쳐서 싱가포르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만약 그녀 앞의 남자가 진짜 도연이 아니라면 이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 도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죽었을까요? 아니면 붙잡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가짜가 수천억 원 가치의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자리에 앉아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자신이 가족의 탈을 쓴 괴물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단지 조력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가은은 그놈이 모든 범죄의 중심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인우의 사고, 사라진 주식 서류, 그리고 황태준 회장의 가짜 죽음까지. 모든 것이 그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예전에 황태준 회장의 서재였으나 지금은 도연이 차지하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사진 뒤 책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엄마였고 음모로 남편을 잃었으며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가짜를 빨리 밝혀내지 못하면 내 아이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이 위험해질 거야. 황도연을 사칭하고 있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신 생각에 진짜 도연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요?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가은이 가족의 탈을 쓴 그자와 직접 대면하게 되고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텅 빈 관, 집 인형, 그리고 가짜 도연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가은은 더 이상 혼자서 조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인우의 사촌형이자 강릉에서 독립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준호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부부 모두와 절친했습니다. 준호는 황씨 가문의 후광에 한 번도 현혹된 적 없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인우가 죽기 몇 달 전부터 회사 내부의 이상한 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었습니다. 가은이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인우 오빠와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어요. 이젠 아무도 못 믿겠어요. 오준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지 이틀 후, 준호는 장례식 이후로 내내 버려져 있던 옛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황태준 회장이 젊은 시절 사용했던 본가로 지금은 저장 창고가 되어
거의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전문적인 자물쇠 해체, 도구와 위장용 초소형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은이 편지와 녹음기를 찾았던 창고 안을 1제곱센티미터도 빠짐없이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벽 모퉁이에 썩은 널빤지 하나를 떼어냈을 때 10년은 좋게 넘었을 두꺼운 먼지 아래로 바닥에 숨겨진 철판 하나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방식의 세 자리 다이얼 자물쇠로 잠긴 지하실 문이었습니다.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단 하나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기호가 있었습니다.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겹쳐진 문양. 그것은 오래전 황태준 회장이 비밀 자산을 관리할 때만 사용하던 개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가은과 준호는 몇 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들 아래에 있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여 분간의 시도 끝에 지하실 문은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에 가은은 몸을 떨었습니다. 안에는 약 3m 아래의 지하층으로 이어지는 좁은 철제 계단이 있었습니다. 공간은 비좁았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꼼꼼하게 방습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실 중앙에는 커다란 금고 하나와 낡은 나무 책상, 서류 상자, 그리고 낡은 캠코더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은은 상자 안의 서류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경영권 이양 결정서 사본을 본 그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지정된 상속인은 도연이 아니라 바로 그녀였습니다. 황인우의 법적 아내 윤가은 이양 결정서와 함께 황태준 회장의 친필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가은아, 내가 이걸 찾았다면 난 더 이상 예전처럼 널 지켜줄 수 없게 된 거겠지. 이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뿐이다. 글씨는 중간중간 끊겨 있었는데 마치 급하게 혹은 공포 속에서 억지로 쓴 듯했습니다. 편지 옆에는 금고 구석에 테이프로 붙여진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VB병실의 황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은 가볍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상속인 변경 추가 유언장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약한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말했잖나. 바꾸지 않아. 이미 정했어. 하지만 그때 화면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조하고 차갑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가족 전부 죽여버리겠어. 가은은 준호의 팔을 꽉 붙잡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황태준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서명했습니다. 서명하기 직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은아. 이 아비를 용서해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하실은 가은의 관자놀이에서 혈관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황태준 회장이 왜 사라졌는지, 왜 가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후에 있는 자가 가짜 도연뿐만 아니라 얼굴을 숨긴 또 다른 누군가, 즉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하고 강력한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은이 준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데 확실하지가 않아. 분명한 건 집안 사람이라는 거야.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게임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가짜를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황씨 가문 전체를 조종해온 어두운 권력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이제 돌아설 수 없어요. 지금부터는 중심부를 정면으로 공격해야 해요. 세상이 얼마나 뒤틀린 진실에 속아왔는지 알리고 싶어요. 창고 아래 비밀 지하실을 발견하고 황태준 회장이 가짜 유언장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는 영상을 직접 본 후 가은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재 태양그룹의 총수인 도연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상 하나는 조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종이 한 장은 왜곡될 수 있지만 피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간식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도연의 집무실에 무심코 들어갔을 때 가은은 책상 위 티슈 상자 안에 작은 빛 하나를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틈을 타 그녀는 몰래 들어가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른 한편 인호의 사촌인 준호는 그녀를 도와 황태준 회장이 작년에 입원했던 충남국립대학병원에서 그의 혈액 샘플을 구해왔습니다. 오랜 경력의 내과 의사와의 인맥 덕분에 그 혈액 샘플은 아무런 의심 없이 검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일 후 손에 든 종이를 쥔 채 그녀는 집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결과지에 적힌 굵은 글씨는 여전히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혈연 관계 없음 일치하는 퍼센티지는 없었습니다. 황태준 회장과 현재 황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유전적 연관성도 없었습니다. 참혹한 진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저 남자는 황태준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가은은 계단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는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예전에 조사했던 낡은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 한 줄에 주목했습니다. 6년 전 분실 신고되었던 산간 지역의 무주 정신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환자들 중 매우 이상한 주석이 달린 특별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성, 25세 추정, 비밀 후원 하에 있음. 기존 안면 전체를 바꾸는 성형수술 완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 언어, 응대 기술 훈련 중 기록 바로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요청에 따라 특별 양성 프로그램으로 전환 요청자의 이름도 지불 증빙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휘갈겨 쓴 서명 하나, 황태준 회장의 여동생인 황선미 여사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가은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황선미 여사가 집안의 권력 찬탈 음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황씨 가문 아들의 완벽한 복제품으로 훈련시켜 그룹 전체를 대신 경영하게 한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내에서의 쿠데타였습니다. 준호는 그날 오후 바로 도착했습니다. 가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볼게. 만약 정말 배우가 있다면 확실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가은아, 너도 알겠지?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야.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어요. 인우 오빠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님을 위해서라도요. 만약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제가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딘가 어둠 속에 갇혀 계실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곤히 잠든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가짜 가족 안에서 혈연도 아닌 자에게 조종당하며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도연은 아이의 친삼촌인데 지금은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반면 저 사칭범은 모든 것을, 심지어 아이의 정신적 아빠 자리까지 차근차근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찍힌 그녀는 문득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황태준 회장이 위협을 당할 때 그는 오른쪽에 있던 낡은 녹음기 하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녹음을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녹음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가 그 안에 무언가를 더 숨겨두었다면 그것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하실로 다시 가요. 아버님이 무언가를 더 남겨두셨을 거라 믿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난 무주병원 기록 보관소에 잠입할 방법을 찾아볼게. 운이 좋다면 신원이 지워진 채 양성되었다는 그 환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 모두 이제 게임이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운 후 가은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A된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황씨 가문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뿌리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도연을 연기하는 자가 주모자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병원에 개입하고 사람을 바꿔치게 하고 황태준 회장의 유언장까지 조작할 만큼의 권력을 가졌을까요? 누가 황태준 회장을 가짜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가은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 인우의 죽음을 꾸며낼 만큼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가은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 여사. 오랫동안 황씨 가문 뒤에서 마치 유령처럼 고요히 굴림해온 차가운 권력의 여인. 그녀는 한 번도 회사 일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었지만 이 집안의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그녀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가짜 장례식에서도 그녀는 가장 평온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미간 찌푸림 하나 없었습니다. 가은이 관을 열라고 소리칠 때도 그녀는 막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은은 그때 그녀가 너무 큰 슬픔의 감정이 마비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한 자의 시선이었음을. 가은은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송 여사를 뵙겠다며 청했습니다. 송 여사가 황태준 회장이 사망한 후 홀로 지내고 있는 외곽의 낡은 별장이었습니다. 하인도, 카메라도 없는 그저 큰 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숨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가은이 도착했을 때 송 여사는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얘야. 그 말에 가은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송 여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준호가 오늘 아침 막보낸 ADN 검사 결과지와 정신병원 기록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그녀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시어머니였던 그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않으세요. 송 여사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놀랍다는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든 일인데 그 대답에 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막이 걷히고 끔찍할 정도로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째서요? 왜 가족들에게, 인우 오빠에게, 아버님에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송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외워둔 이야기를 하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언젠가 너와 내 아들, 그 멍청한 황인우를 선택할 줄 알았으니까. 그 애도 제 아내 말만 듣고 헛된 공정함이나 믿는 놈이었지. 나는 가업을 이을 만한 자격이 있는 후계자를 원했지만 아니었어. 인우처럼 유약한 놈, 그리고 너처럼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며느리는 이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가은은 숨이 막혔고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인우 오빠를 죽이신 거예요. 송 여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고 그저 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필요했다. 내가 그 애를 죽이고 싶었겠느냐? 아니. 나는 그저 내 말 잘 듣는 아들을 위해 길을 텄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데려와 하나하나 가르친 도연이 그 아이가 완벽한 선택지였지. 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권력을 잡자마자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야 그를 그렇게 훈련시킨 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인우 오빠를 죽이고 황태준 아버님을 가짜 죽음으로 내몰고 낯선 사람을 데려와 도연 행세를 시키고 이제는 어머님의 친손자까지 상속구도에서 지워버리시려는 거예요. 송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커서 제 아비를 닮는다면 그 끝도 똑같을 게다. 가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밝히겠어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만들어낸 그 아들이라는 작자도 전부 다요. 송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은을 뜯어보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넌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남편 잃은 과부가 유언장과 권력, 음모론을 떠드는 걸 믿을까? 아니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언론과 주주들, 심지어 정권의 지지까지 받는 사람을 믿을까? 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송 여사는 여전히 송 여사였습니다. 늘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계속 작동 중이던 녹음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절 안 믿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목소리는 믿을 거예요. 가은은 일어섰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기 가족을 거짓말쟁이 소굴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두진 않겠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송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전 어머님을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권력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은이 송 여사의 차가운 자백이 모두 담긴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책상 앞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 가문의 어두운 소용돌이에 발을 들인 후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모든 비정상적인 신호에 극도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가 받아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단 한 번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은아. 나다. 아비다. 단 3마디 짧은 말이었지만 그녀 주변에 온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틀림없었습니다. 황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영정사진을 보고 재단 옆에서 목 놓아 울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살아계셨어요. 가은은 더듬거렸고 목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황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간이 없다. 네가 아직 이 가문을 믿는다면, 내 아들을 지키고 싶다면? 옛날 그곳으로 와라. 혼자. 30분 후, 가은은 사과 농장 뒤편에 버려진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인우가 결혼 초 그녀를 데려와 자신의 어린 시절 안전 가옥이라고 말해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길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만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황태준 회장이 낡아빠진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야위고 더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2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일했으며 도연히 권력을 잡은 후 그만두었던 옛 집사, 배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가은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조용히 불렀습니다. 황태준 회장은 그녀를 안아주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해 보이지만 분위기 전체를 짓누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시어머니와 맞설 준비는 되었느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황태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전, 그가 송 여사가 개인 변호사와 결탁해 권력 이양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알아챈 후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드러내자마자 그는 즉시 독살당할 뻔했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시간 동안 가짜 혼수 상태에 빠뜨리기에 충분했고 송 여사와 그 수하들은 그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행히도 염을 준비하기 위해 그의 몸을 닦던 배 영감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황태준 회장을 구해냈고 두 사람은 모든 감시망에서 조용히 사라져 죽은 자의 그늘 아래 숨어 지내왔습니다. 왜 가짜 죽음을 택하셨어요? 황태준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고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누가 나를 마지막까지 배신하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내 자식인지, 내 아내인지, 아니면 목숨 걸고 이 가문을 지키겠다 맹세했던 자들인지, 황태준 회장의 손에는 은색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물처럼 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은밀회의 비밀 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수년간 태양그룹을 뒤에서 좌지우지해온 비밀 주주 모임이지. 이 안에서 나를 몰아내고 도연을 사칭하고 인우를 제거하려던 모든 음모를 듣게 될 게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내 시어머니가 바로 그들의 수장이라는 거다. 가은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다. 황태준 회장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개인 변호사. 내가 인우가 죽은 뒤 모든 이관 서류를 맡겼던 그 신뢰하던 자다. 바로 그놈이 유언장을 위조하고 내 서명을 날조하고 도연을 바꿔치기 하는 계획을 도왔다. 가은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인우가 죽은 후 신 변호사가 황태준 회장을 대신해 모든 절차를 처리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주식 서류를 들고 아드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모든 말과 눈빛이 함정이었음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다. 황태준 회장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직 너만이 그 여자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다. 너만이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 수 있어.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함과 강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끝까지 다다랐고 이제는 반격의 불씨를 지필 시간이었습니다. 황씨 가문의 긴급 가족회의가 황태준 회장의 장례식이 열렸던 바로 그 저택의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향불도 상복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얼굴들만 가득했습니다. 멀고 가까운 친척들, 크고 작은 주주들, 심지어 송 여사의 측근이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오늘 이 모든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지난 몇 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과부 며느리 가은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가은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한 대와 서류 뭉치, 그리고 며칠 전 황태준 회장이 건네준 은색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인사하지도 않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고 스피커를 켠 다음 모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인우 오빠의 죽음, 황태준 아버님의 실제 생사, 그리고 도연 씨의 정체에 대한 진실. 모든 것이 수년간 뒤틀리고 감춰져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벽구석으로 물러났고 주주들은 허리를 고추세웠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가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황태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밀 회의의 내용, 그 음성은 틀림없었습니다. 황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자신이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가짜 유언장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는지, 은밀회와 송 여사, 그리고 가장 믿었던 신 변호사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낡은 별장에서 녹음된 송 여사의 자백이었습니다. 인우를 담는다면 그 끝도 똑같을 게다. 그 다음은 도연과 황태준 회장의 ADN 검사 결과였습니다. 혈연 관계 없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은은 원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지문이 모두 찍혀 있었고 황태준 회장이 도연이 아닌 가은과 친손자에게 모든 지분을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연 회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떡 벌렸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린 여태 속은 거야? 송 여사님이 이런 짓을. 한편 그동안 임시 회장 자리에 앉아있던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을 압도했던 그 위세는 거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들끓던 그 순간 검은색 한복을 입고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머리를 빗어 넘긴 송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황하지도 울지도 소리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만함과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가은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얘야. 내가 모든 증거를 다 쥐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마치 자신만의 무대에 선 것처럼 한 바퀴 돌더니 획 돌아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내 증거는 완벽하고 설득력 있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건 아무 가치가 없어질 게다. 만약 저 아이가 내가 내 적통 손주라고 부르는 그 아이가 황인우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면
말이다. 가은아,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대연 회장은 혼란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 팽팽해졌고 온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바람에 흩어지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송 여사가 가까이 다가와 독사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내 가면을 벗겼더구나. 그럼 나도 모든 것을 까발려주마. 인우는 죽었다. 남은 건 너와 그 아이뿐이지. 하지만 내가 그 아이가 인우의 친자식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누구일까? 가은은 숨을 쉴 수 없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친척들, 가족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수작을 부리는 거야.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저 아이가 친손자가 아니라면 가은 씨는 상속권이 없어. 가은은 그 속삭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송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혼란이 아닌 분노와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시아버지를 감금하고 아들을 사칭하고 모든 주주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아이를 이용해서 반격하겠다고요. 송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아니,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 믿든 안 믿든 그건 저 사람들 몫이고. 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지를 보내던 얼굴들이 이제는 망설임과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송 여사는 의심 그 자체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가은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호 오빠,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에이드엔 검사 준비해줘요. 황씨 일가 전체 앞에서 결과를 공표해야겠어요. 송 여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전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까지도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죠. 가족 재판이 열린 후 황씨 저택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물러났고 하인들은 속삭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송 여사의 마지막 말, 내 아이가 인우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가은아라는 그 말은 가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 최후의 방어선까지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범죄를 밝힐 준비, 거대한 세력과 맞설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6년간 그녀가 사랑해온 아이가 인우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니. 바로 다음 날, 가은은 변호사 준호, 그리고 황태준 회장과 함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설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3가지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2번째는 황태준 회장의 혈액, 그리고 3번째는 그녀가 낳고, 안아주고, 첫 울음소리부터 수천 번의 밤을 달래며 재웠던 아이, 지호의 혈액 샘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그저 송 여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계략, 저열한 심리전, 그녀가 무너지기 직전에 날린 마지막 발악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하고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막연한 예감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공포였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인우가 거울 앞에 걸어두었던 셔츠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의 옛 서재에 홀로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첫 줄을 읽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가은 씨와 황지호 군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녀는 감히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가슴을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그녀가 10달 동안 고통스럽게 뱃속에 품었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가은의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황태준 회장이 그녀를 인우의 옛 서재로 불렀습니다. 인우의 개인 물품 창고에서 방금 복구한 낡은 하드 드라이브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업무용 하드 드라이브라고 생각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변호사 준호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안에 암호화된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직 비밀번호로만 열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비밀번호는 가은이라는 이름을 거꾸로 쓴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4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날짜는 정확히 가은이 마리아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날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산후조리원 복도의 CCTV 화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간호사 한 명이 신생아실에서 아기 한 명을 안고 나와 복도 뒤편으로 돌아가더니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아기를 다른 요람에 눕히고는 가은의 병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간호사가 또 다른 아기를 담요에 숨긴 채 안고 병원 뒤편으로 나가더니 카메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은은 책상에 고개를 받고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황태준 회장이 그녀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송 여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바꿔치기 할 정도로 멀리 나갔을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의 아내이자 순하고 착했던 며느리 가은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속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게 만들고 권력이라는 체스판 위의 말처럼 조종하기 위해서. 가은은 얼굴을 감싸쥔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여주었던 강인하고 영리하며 날카로운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엄마, 배신당한 아내, 무력감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태준 회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지호의 친엄마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잔 엄마죠? 황태준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허공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누가 키우고 있죠? 혹시 살아있기나 한 건가요? 그 질문은 마치 스스로를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황태준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찾아낼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비가 약속하마.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가은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족 재판이 있은 지 3주 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황태준 회장이 시 경찰청이 직접 주관한 기자회견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사관 옆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고 강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십 건의 서류, 녹음 파일, 영상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벌어진 모든 음모를 고발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들 바꿔치기, 유언장 위조, 아이 바꿔치기, 재산 조작. 모든 것이 그가 한때 전적으로 신뢰했던 한 여성, 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였던 송 여사에 의해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황도연 행세를 하던 가짜, 박서진은 버티던 끝에 결국 해로를 통해 밀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설 정신병원 환자였으며 송 여사 뒤에 있는 한 집단에 의해 새로운 도연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왜 그런 잔인한 계획에 가담했느냐는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 역시 송 여사가 조종하는 체스판 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듯이. 송 여사는 그날 밤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저택에는 더 이상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처럼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 서서 수많은 비밀을 감춰왔던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찬찬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섰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하지만 씁쓸하게도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자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들로부터의 모든 존경과 믿음, 그리고 애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가은은 태양그룹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황태준 회장이 원했던 대로 모든 상속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른 아침, 정원 길목에 아직 이슬이 가득할 때 가은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몇 가지 물건과 함께 이제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제 피부치처럼 사랑하는 어린아들의 사진 한 장만을 챙겼습니다. 황태준 회장이 문 앞까지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노쇠한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친딸처럼 진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위계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왔고 잃어버렸고 방황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황태준 회장이 목이 메어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여정, 즉 자신의 진짜 친아들을 찾기 위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황씨 저택을 떠나 어머니가 사시던 전주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지붕, 아침 새소리, 채소밭, 우물이 있고 세상 먼지 묻지 않은 맑은 유년의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화려한 후광도, 환호도 없이 그저 폭풍우를 뚫고 나온 한 여자가 이제 자신과 한때 도둑 맞았던 제 피부치를 찾아 나선 것뿐이었습니다. 매주 그녀는 꾸준히 도시로 올라가 준호와 함께 그 옛날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나 출생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고 실망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 밤의 등잔불 같은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갈라졌지만 모성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길을 안내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송 여사의 결말은 한국법에 따른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면회 오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했던 바로 그것들, 즉 권력, 돈, 계략이 그녀가 가졌던 모든 혈연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재판장이 후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차가운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보호가 가족 전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황태준 회장은 더 이상 회사 경영에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경영팀에게 권한을 넘기고 명예 고문 역할만 맡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는 조용히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는 꼬박꼬박 가은을 찾아가고 인후의 명복을 빌며 손주를 찾는 여정에 대한 작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대한 속죄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골집에서 가은을 만났을 때 그는 그녀를 울컥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다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 손주를 찾지 못할까봐 그게 두렵다. 저는 그저 재미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 권력일까? 가족의 일까? 돈일까? 진실일까? 라고 자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거대한 가문 전체와 맞서기를 선택한 용감한 며느리, 가은의 이야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정의와 인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싸운 이야기이기에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이 낯선 사람이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저를 가장 고뇌하게 만든 것은 속임수나 바꿔치기, 재산 다툼의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어머니인 송 여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 때문에 인간성과 모성애마저 내던지고 감히 한 아이를 바꿔치기 하며 한 사람의 미래를 통째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명예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모든 이에게 울리는 경종입니다. 저는 돈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인간이 가장 가까운 가족의 눈에도 괴물로 비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길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은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친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재산 대신 사랑을 택한 한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황태준 회장 역시 모든 것이 끝난 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뉘우칠 줄 알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제 눈에는 그를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가 얻은 교훈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 체계 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 권력, 명예처럼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나 가족애처럼 한번 부서지면 평생 다시 붙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아파할 줄 알고 후회할 줄 알며 돌아설 줄 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 혹은 당신만의 교훈을 아래 댓글로 진심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의 글을 보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감동적이고 깊이 있으며 인간애가 담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포용하며,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인물이 가장 안타까웠나요? 어떤 교훈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재산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우리 함께 저 밖이 아무리 어지러울지라도 우리 영혼 속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갑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영혼의 아름다움 채널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